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 소개할 주인공은요. 해품달이 아니고 해품바람. 네. 해와 바람을 담은 정치를 실현한 분입니다. 깨끗한 세상을 위한 지구방위대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의원님 가운데 가장 멋진 소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해와 바람을 품은 네. 그런 멋진 수식어를 가지셨네요. 네.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이게 제 정치 슬로건입니다. 예. 왠지 햇살 냄새가 나시는 것 같아요. 바람 냄새는 안 나시고. 네. 네, 의원님 성함이 좀 특별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양이원영. 네.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이 길어요? 성이 두 자인 사람도 있긴 한데 저는 예. 이제 어머니 성을 이렇게 이름에 넣었어요. 그러면 양이원영이 아니라 양이 원영 이렇게 해주시면 더 소개해드려야 좋죠. 되는군요. 네. 근데 우리는 이제 아버지 성과 어머니 성 둘 다를 쓰게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름에다가 어머니 성을 넣었어요. 근데 이왕 불러주시는 김에 양이 원영 이렇게 불러주시면 좀 뜻은 좀 더 살죠. 네. 그 개명을 하신 건데. 네. 그렇죠? 근데 의원님은 딱 뵙기에 첫인상이 어떤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그냥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유,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사실 네. 배우신 줄 알았어요. 네. 약간 그 배우길 느낌이, 나시죠? 네, 네. 이거 아니면 굉장한- 약간 네. 재벌가의 이런 맞아. 사모님 네. 같죠. 여기 굉장히 CEO 띄워주는 프로그램이군요, 여기. 네. 띄우긴 네. 띄우는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침소 감사합니다. 봉대를 해서 네, 그렇지. 맞아요. 침소 오늘 봉대하시는군요. 의상도 굉장히 네. 멋지시고. 아니, 근데 우리 네. 의원님이 환경운동 가셨다. 운동 네. 가셨어요. 네, 정말요? 그렇죠. 네. 국회의원이 된 지금도 운동가 아닐까. 우린 정치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예. 정치로 세상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약간 특정 세대 또는 특정 시기에 대한 선입견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운동이라는 건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여러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중에서 환경 문제나 에너지, 안전 이런 쪽을 중심으로 했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내용을 정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정치를 통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어하는 정치운동 영역에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의원님 정치에 입문하게 된 네, 그런 네. 과정은 어떻게 되셨어요?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 예. 위성정당이라고 이제 비난받긴 했는데 네. 비례대표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시민사회 추천으로 환경 분야에 대해서 우리 당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예. 그런 쪽 추천을 녹색당과 이제 같이 하려고 했죠. 그러다가 예. 그게 잘 안 되면서 그러면 시민사회 쪽에서 환경을 하는 네. 뭐 추천을 받았는데 예. 제가 추천이 된 거죠. 근데 워낙에 환경운동 하시다가 정치로 간다고 했을 때 가족들은 맞아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저희 신랑은 적극적으로 지지를 했어요.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하면서 많이 한계에 부딪혔거든요. 대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증을 하고 제안을 하지만 그게 시민사회 운동 영역에서는 그 대안을 실현시키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법으로 사실은 실현시켜야 되고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정부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러려면 이제 정치 영역 그리고 국회의원의 영역이 좀 더 그런 역할을 하기에 가까운 곳이었죠. 네. 그래서 신랑 없으면 저는 이걸 못하죠. 네. 아이도 지지를 했고. 그 현장에서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네네. 또 이렇게 정치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가요? 그 전에 정의당의 그러니까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의 정의당 국회의원 김재남 국회의원도 있으셨고 그리고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그때 청년 비례대표로 하셨는데 국회의원 하시면서 환경 쪽으로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저희 선거대책위원회에
여러 환경단체 출신 분들이 역할을 또 하고 계시죠. 네. 의원님이 환경운동 하실 때 하고 네. 지금 정치인이 되셨을 때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하시는 일이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예. 그때는 한계가 좀 있으셨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정치를 하시니까 그 입법 활동을 좀 하시면서 뭔가가 좀 더 빅피처를 보는 그런 눈이 생기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제가 그 법을 그중에 통과시킨 거 1호 법안이 뭐냐면 네. 탄소 감축, 인지, 예산제도. 말이 좀 어려운데요. 네. 우리 예산을 짤 때 어떤 프로젝트, 어떤 사업을 할 때 이게 온실가스를 얼마나 감축시킬 수 있는 사업인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산 자체를.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탄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짜야 된다. 그 관련 법을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이 우와. 법은 사실은 해당 부처에서는 반대가 좀 심했죠. 반대가 심했는데 뭐 사회적인 여론도 있고 그리고 저희 당의 의지도 있고 하면서 이게 통과가 된 거고 그리고 제가 이제 환경 문제도 관심이 있지만 아이 엄마다 보니까 늦게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뭐 저는 저희 아이한테 그러죠. 제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은 너를 낳는 거다 이렇게 일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저의 인격의 문제도 발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반성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희망도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제가 법안 발의해서 또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민법에 아이를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벌어질 때 그래서 아이가 이제 아동학대로 심각한 상해를 입거나 죽음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잖아요. 네. 그때 재판을 받으면 그 민법에 있는 친권자는 아이를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징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변명을 하고 그게 감형의 이유가 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 징계를 뭐 훈육으로 바꾸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법이 바뀌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 징계권 자체를 삭제하고 체벌을 금지하는 조항까지 저는 발의를 했는데 체벌 금지 조항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징계 조항 자체를 삭제시키는 역할은 했죠. 일반 시민일 때는 하기가 쉽지 않은 거를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법을 지금 하나하나씩 통과시키고 있어요. 예. 네. 지금의 역할은 그 전에 참 애타게 갈망했던 실제로 필요한 입법을 하고 그걸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신 거니까. 네네. 그런 다만 면에서는 참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사회적인 여론을 일으키는 데는 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여기서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렇죠. 잘 나오셨네요. 이런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무 예. 감사했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희원영 의원께서 오늘 인생책으로 선택하신 거는 미래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제레미 래프킨의 글로벌 그린 글로벌 그린 뉴딜. 네네. 그 뉴딜이라는 말과 그린이라는 말이 좀 잘 안 붙기도 하는데 이 책의 제목이 됐습니다. 어떤 책인가요? 예, 이 책을 쓴 그 제러미 리프킨은 정말 유명한 사상가이죠. 특히 미래를 탁월하게 예견하는 학자로 유명한데요. 이번에 이 제러미 리프킨이 주목한 것은 2019년 즈음에 이 책이 나왔는데 기후변화라고 하는 인류가 다 같이 참여해야 하는 이 사안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에 들어간 책이에요. 네. 그러면서 전 세계의 경제 패러다임이 왜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하는가 그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양한 통계 자료도 인용하고 있고요. 글로벌 그린 뉴딜 이게 실은 세계 메시지가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린이라고 하는 건 녹색이고요. 예. 뉴딜이라고 하는 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경제대공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내세웠던 걸 의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한 나라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다 같이 실현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환경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워낙 저자가 저명하잖아요. 이번에 이 책을 이제 받고 나서 제 책꽂이를 보니까 이분 책이 한 3권 꽂혀 이미 있는데 있어요. 안 읽었던 거죠. 있는 사실을. 근데 이제 유명하신 분이니까 책 나올 때마다 사긴 샀던 거예요. 그래서 꽂아놓고 안 읽어갖고 이게 저의 첫 책이 읽은 첫 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의원님 이 책을 인생책으로 이제 딱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뭔가요? 제가 그동안 에너지 문제, 기후변화 문제, 뭐 원전 안전,
석탄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이 집약체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집약체로서의 대안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서의 집약체. 과거의 사회 체계, 경제 체계, 우리 삶의 기반은 어떠했는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이냐. 제가 이제 20대 때는 반대 운동을 했죠. 문제가 있다. 예.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그런 걸 뭐 현장에서 치열하게 막 했고 2000년대 중반에는 뭐 독일에 유학도 갔다 오고 하면서 그 고민을 공부를 통해서 좀 풀어내려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정책 운동으로 국회하고도 같이 하고 정부하고도 하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찾아가는 운동들이었어요. 그리고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좀 더 각성을 하고 좀 더 네. 적극적인 활동들을 해 가는데 그 모든 것이 집행성된 미래 사회, 대안으로서의 우리의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네. 한마디로 이렇게 집약되어 있다. 예. 이 책에서 느낀 거는 이미 이게 거대한 흐름이다. 그렇죠. 라는 걸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그린 뉴딜 책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양희원 의원님의 좀 해설을 좀 곁들여 들으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빅딜이라고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차트입니다. 빠밤. 빠밤. 화석 연료의 종말이 온다. 우리는 화석 연료의 고갈이 올 것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는데 네. 고갈이 되기 전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2050년이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코미티에? 2028년. 그렇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남았네. 네.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화석연료라고 하는 게 예. 석탄, 석유, 지금까지 우리가 에너지 자원으로 계속 써왔던 예. 것들이잖아요. 뭐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실제로 우리 산업에 정말 큰 공헌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탄소를 많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근데 예. 이 탄소로 인해서 기후 위기라는 것에 봉착하게 되고 이것이 네. 일어나게 되면 정말 전 지구적인 문제, 인류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미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도 그렇고 공기도 네. 나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화석 연료 대신에 예. 재생에너지, 아까 해와 또 바람, 바람. 예, 이런 그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대체 그 연료를 이제 사용해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네, 건데 네. 그게 실은 쉽진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예. 처음에는 인프라도 없고 거기에 뛰어든 뭐 회사들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비싼데 그리고 석탄과 석유는 그냥 캐내면 되는 건데 그렇죠. 사람들이 잘 안 썼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예컨대 독일의 피트라고 하는 것은 얼리 어답터들이 이렇게 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잖아요. 네. 그러면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예. 그걸 구매할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만든 태양 에너지를 정부가 사가 주는 거죠. 이제 우리가 RE100이냐 리백이냐 할 때 RE100인 것처럼 네. 이것도 피트가 아니라 FIT라고 아, 죄송합니다. 피트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예, 다시 FIT. 한번 거기서부터 피드인 타리프, 피드인 타리프의 피드인. 줄임말 예. 완전히 다르네. FIT 제도라고 합니다. 보통 얘기를 예, 하는데요. 예.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특히나 태양과 바람은 네. 연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연료가 공짜라는 공짜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 공짜? 공짜잖아. 연료. 우리가 네. 태양열 맞아, 비치는데 맞아, 무슨 맞아. 돈 내고 맞아요. 썬텐하는 네, 거 네.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햇빛과 바람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예. 네. 그게 발전 설비예요. 아. 그래서 그 발전 설비가 처음에는 굉장히 비쌌어요. 네. 비싸서 지금 우리가 전기요금이 킬로와트 시당 한 100원 정도 하거든요. 배관 네. 안팎으로 하는데 이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700원, 800원 그랬어요. 뭐 1000원도 했어요. 비쌌죠. 그 그릇이 굉장히 비쌌던 거예요. 예. 근데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릇이 점점 싸져요. 어. 네. 그래서 처음에 비쌀 때 여기다 투자를 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정부에서 세 가지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재생에너지를 쓰는 발전소를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 전기를 무조건 전력회사가 구매하게 돼요. 구매해준다. 우선적으로 구매하게 하고 그리고 전력망 연결하는 그리드라 그러거든요. 예. 전력망을 연결하는 회사는 무조건 우선적으로 연결을 해요.
연결을 해야만 판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연결 안 하면 전기는 생산되는데 판매를 못 해요. 그게 우리나라 말고 지금 해외 사례인 거죠? 독일이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우리나라는 좀 약간 다른 정책을 도입을 했는데 네. 독일을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재생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원가를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 정도를 장기적으로 무조건 구매해주는 거를 2002년에 법을 통과시켜서 독일은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올해 종료가 돼요. 종료가 됐어요. 네, 근데 그걸 매년 그러면 항상 700원 해주는 게 아니라 매년 가격을 깎아요. 가격을 깎으면서 기술 발달이 되니까 지금은 50원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게 뭐 석탄 지금 화석 연료나 지금 이 재생 연료나 비슷한 가격이 된 건가요? 석탄이 우리나라가 한 80원, 90원, 그리고 원전이 한 60원 정도 하는데 더 싸졌어요. 독일에서는 이제 그 나라의 원전과 석탄보다 재생에너지가 50원 더 싸졌죠. 다만 여러 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가 전기가 필요할 때 적정하게 공급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게 또 IT 기술. 예, 실시간으로 전기가 어떻게 생산되고 언제 생산되고 이런 거를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네. 그리고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공급하고 그럼 배터리, 전기자동차, 수소, 심지어 뭐 끓는 물 아니면 중력추 이런 것까지 이용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썼다가 이런 게 전국에 이제 수백만 개의 발전소가 같이 하모나이징이 되면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린 뉴딜을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역할, 국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생각할 때 태양 뭐 열, 바람으로 풍력 이러면 가능한 미래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조금 흉내 내는 거지, 조금 쓰는 거지. 악세사리로 생각을 했죠. 그거를 뭐 전체 발전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보면 현실이 돼가고 있는 제가 상황이네요. 이제 이 운동을 시작한 게 1994년이에요. 오래되셨네요. 네, 대학교 4학년 때. 1994년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난 독일, 대만, 일본, 프랑스, 미국 이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근데 많이 바뀌었죠. 그 이후에. 독일은 그때 석탄 발전소가 60%였고 원전이 네. 30%였어요. 둘이 합치면 90%잖아요. 그렇군요. 근데 작년에 45% 재생에너지가. 그때 재생에너지가 한 8%였는데 예. 10%가 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20년도 안 돼서 그게 41.8%? 그 정도로 확 늘었죠. 그리고 지금 신호등 정부라고 하잖아요. 독일의 여러 한 세 개의 정당이 연합해서 한 신호등 정부에서 새로이 목표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2030년, 10년 안에 네. 재생에너지 비중을 80%까지 올리겠다. 야, 그게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문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태양이랑 바람은 공짜다. 공짜면 우리 양잿물도 마시지 않습니까? 그거 드시면 안 돼요. 화석 에너지로 사용도 하면서 뭔가 더 싸고 환경도 지킨다고 하니까 이게 그쵸. 굉장히 일석이조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 예. 보실 때 작은 제목 중에 하나가 네. 파워의 민주화, 파워의 민주화. 태양과 바람은 공짜다. 이게 저는 에너지 민주주의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파워 플랜트라 그러거든요, 발전소를. 네. 그러니까 전기를 파워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일렉트리서티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파워라고 얘기하기도 네, 하거든요. 제가 있던 환경운동연합 옥상에는 태양광도 있지만 예. 이 조그맣게 옆으로 돌아가는 조그만 풍력발전기도 있어요. 예. 네. 그러니까 어디나 할 수 있어요. 어디나. 그 얘기는 누구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에너지는 권력이죠. 파워죠. 그러니 누구나 생산하고 그걸로 누구나 자신의 어떻게 보면 문명의 이기인 전기를 이용하고 또 그거를 판매해서 돈도 벌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설비는 가격이 떨어지니까 연료는 공짜고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를 썼는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인 시대로 간다. 그게 재생에너지다. 그 그게 말이 바로 지금 과학기술이 이뤄낸 쾌거고 이걸로 이제 새로운 좀 산업이 재편이 되는 거를 그렇죠. 이제 제레미 레프킨이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의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환경 문제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들 갖게 된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의원님이 아까 94년부터 네네. 시작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서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발을 들이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생물반이라고 과학 활동을 했는데 예. 생물학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학과를 갔고 대학교 4학년 때쯤 돼서는 이제 뭐 단대장 선거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본래 하고 싶었던 생물학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학부조교를 제가 했어요. 학부조교 생태학이나 이런 쪽으로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피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동물, 식물, 뭐 자연인 걸 굉장히 좋아해서 학부조교를 생태학과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는 선배가 환경운동연합 대학생회에서 무슨 캠프가 있대더라. 한번 예. 가볼래? 그래서 아 그래 여름방학 때 한번 가보죠. 갔죠. 예. 갔는데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도 비 온 다음에 공장 인근에 정말 그걸 새카마타 그러나요? 지렁이들이 쫙 깔려서 죽어 있는 공기 중에 유독성 물질이 비가 오면서 쓸려 내려가서 그것 때문에. 근데 그 공기를 우리가 마시고 있는 거죠. 거기나 아니면 산이 깎인 현장이나 원전 주변의 주민들이나 뭐 이런 현장을 한 일주일을 갔다 오고 나서 예.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결심을 했죠. 시대가 학자보다는 활동가가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셨구나. 네. 아 근데 의원님 늦둥이를 두신 거잖아요. 네네, 늦게 그렇죠. 이제 아이를 가지셔서 진짜 아이가 너무 이쁘고 막 옆에서 네. 같이 이렇게 크는 모습도 보고 싶고 하실 텐데 이 정치 일정 바쁘셔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늦게라도 들어갈 때 아이가 있으면 예. 얘기를 같이 하죠. 예. 게임도 하고 아이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그리고 벌써부터 그 그림 그려서 동영상을 만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야, 요즘 네. 아이들은 진짜 네. 코딩도 배우고 이러니까. 그래서 대단해요. 그걸 만든 걸 저한테 꼭 보여줘요. 평가를 받으려고. 네. 그리고 자기가 재밌게 봤던 동영상, 그리고 자기가 재밌게 봤던 애니메이션 이런 거를 같이 보자고 하죠. 아니 대개 아이는 뭔가 그 초록색 제일 좋아할 것 그럴 같고 것 같아요. 뭐 분리수거도 이제 본인이 막 하지 않을까요? 그럴까요? 아이들은 좀 다르지 않나요? 내 맘 같지 않던데. 아이가 뭐 제가 나이를 먹어서 아이를 낳아서 그런지 아이한테 기본적인 것만 좀 하라 그러죠. 네. 그냥 네. 뭐든지 이쁘고 뭐든지 아니, 웃음이 나고 좀- 뭐를 하든지. 그래도 좀 이렇게 이빨은 꼭 닦고 자라고 하죠. 그 정도. 그 정도 손발 하세요. 씻고 이빨 닦고.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빅딜 두 번째. 빠밤. 빠밤. 네. 세 마리 코끼리. 네, 세 마리 코끼리란? 많은 그 인구와 네. 또 세계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나라를 의미하는데요. 네. 여기에서는 유럽연합, 이 예. 유럽연합이 합치면 대략 6억 명 정도의 인구를 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예. 14억 명, 예. 그다음에 미국 예. 3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네. 제일 처음에 이 탄소 제로에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냈던 쪽은 EU, 그러니까 네. 유럽연합이었고요. 예.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거기에 발맞춰서 네. 여러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네. 제러미 리프킨은 그러니까 이 세 마리 코끼리가 예. 같이 힘을 합쳐서 공통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이게 전 세계적으로 탄소 제로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뿌리 내릴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그린 뉴딜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거죠? 이제 뉴딜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왜 뉴딜일까?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계약이라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어떤 합의를 얘기하냐? 우리 세금으로 어딘가에 돈을 넣겠다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합의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세금으로 어디를 넣겠냐? 공공 인프라를 깔겠다는 거거든요. 그 공공 인프라가 이 재생에너지 관련한 인프라인 거예요. 예. 이 전기자동차 관련한 인프라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과 연결되기 때문에 디지털 인프라,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전력망 인프라 이런 인프라들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결국 나중에는 제로가 되는 이유가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산업이 중국에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럼 그 사람들은 그 정치인들은 예. 그런 투자를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고 예.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그린 뉴딜이라는 정부의 어떤 재정 투자를 통해서 네. 경제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리고 기후 문제를 해결을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하는 거에 이 세 코끼리가 서로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역 질서로 지금 자리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IT 혁명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블록체인도 그렇고 그런 거 돌아가는데 그렇게 전기가 많이 들죠. 쓰인다. 네. 그래서 이번에 구글, 애플 또 어딥니까? 저 페이스북 그곳에서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야만 자기들이 그 부품을 사거나 뭐 쓰겠다 이런 발표도 하지 않았나요? 그게 이번 대선 토론에서 예. 나왔던 RE100이 그건가요? 리뉴어블. RE100은 사실은 뭐 어느 국가에서 만든 제도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예. 민간 단체가 한 캠페인이에요. 아리백이요. 근데 그 아리백 2014년인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예.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여기에 가입을 하면서 선언을 한 거예요. 2050년까지 우리가 만드는 제품, 이걸 생산하는 공장, 네. 그리고 우리 본사, 그리고 직영 매장, 이 쓰는 모든 전기는 재생에너지로 100% 하겠다. 2050년까지. 예, 예. 그 선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이런 데서는 그걸 달성을 했어요. 이미 달성을 했고 달성한 데서 더 나아가서 우리한테 납품하는 업체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플의 그 담당 임원을 만났어요.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예, 한 3년, 4년 전인 것 같은데 그전에는 우리가 100% 하기 전에는 메일로 공고를 했대요. 당신이 우리한테 납품을 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여라.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애플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는 2019년이었던 것 같아요. 직접 왔어요. 와서 각 회사 공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네, 네. 앞으로 계획이 뭐냐.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모 기업이 그거를 국내에서 못한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제일 낮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애플의 반도체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예. 삼성전자가 있는데 네. 여기와 경쟁하는 대만의 업체가 TSMC잖아요. 예, 예. TSMC는 아리백 선언을 했죠. 삼성하고 SK는 우리나라 내에는 못하고 해외 공장만 했어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우리가 뒤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리백 문제를 이게 국제무역 질서가 아님에도 민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그거에 참여하고 있고 예, 예. 그걸 그렇게 요구하니까 이것도 예.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무역 질서가 생기는 거죠. 유럽에서는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있어요. 네. 유럽은 우리는 새로울 게 없다. 늘 네. 해왔는데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래서 유럽 딜이라 그래요. 뉴딜이란 말 안 써요. 유럽의 자존심처럼 얘기하는데 예, 예. 작년인가 발표를 했는데 향후 10년 동안 1조 유로니까 1,400조죠. 1,400조를 투자하겠다. 예산도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군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미국 정부는 바이든 정부가 그린 뉴딜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들어왔는데 총 3.75조 달러.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한 4천조? 4천조를 계획을 하는데 그중에 2.7조 달러, 한 3천조가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요. EU 텍소노미라는 거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자를 통해서 인프라를 까는 얘기를 한 건데 민간 금융회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녹색 기술에 대해서는 투자의 우선권을 주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제가 석탄백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공공금융기관도 있고 민간금융기관도 있어요. 근데 이 금융기관들이 고객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ESG 경영을 하겠다. 예. 인바이러먼트, 소사이어티, 그다음 거버넌스, 그중에 이제 환경, 친환경에 대한 금융 투자, 내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이. 네. 그걸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걸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일정하게 지키기도 하고 그럴 때 녹색 기술이 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 분류 체계라 그래요. 뭘 녹색 기술로 분류할 거냐. 그렇죠. 그래서 친환경으로 분류할 거냐. 예. 근데 유럽에서 뜨겁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게 가스 발전하고 원전을 원전. 녹색으로 넣을 거냐 말 거냐. 그렇죠. 근데 EU 집행위원회에서 초안에는 둘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했냐면 넣는데 조건을 걸었어요. 그 조건이 좀 중요하겠네요. 근데 가스 발전은 보통 킬로와트 시당 340, 370g의 온실가스가 나오거든요. 네. 석탄은 한 800, 900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270, 240으로 조건을 걸었어. 낮추면 그러면 현재 가스 발전소는 이 조건을 못 맞춰요.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 가스 발전에다 그린 수소를 넣거나 바이오가스를 넣거나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저희가 참 인생 책방에 여러 의원님을 모셨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의를 들은 건 처음이고 계속 이렇게 갈 수만은 없죠. 우리 타임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아서. 좀 흥미해졌어요. 권재영 씨 출동하시죠.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 인생 책방의 화제 코너 인생 밸런스 게임 준비했습니다. 네. 제가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한 가지 음식만 평생 먹어야 한다면 평생 밥만 먹기 대 평생 면만 먹기. 하나, 둘, 셋. 면. 면을 좋아하시는군요. 좋아하시네. 면은 맛있죠. 잔치국수 정말 맛있죠. 잔치국수, 라면, 뭐 빵 다 맛있죠. 네.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100% 확률로 500만 원 받기 대 10% 확률로 1억 원 받기. 하나, 둘, 셋. 500만 원. 안정적인 소소하시네. 소확행.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이 많은 남편 대 말이 너무 없는 남편. 하나, 둘, 셋. 재밌다 이거. 갈등된다. 그러니까 너무 말이 많은, 아예 말이 없는? 네. 말이 많은 게 없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대 일주일 동안 말 못하고 살기. 일주일 동안 휴대폰 없이 살기. 그쵸? 왠지 말을 못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면 안 될 것 굉장히 같아요. 좋아하신다. 토론도 예. 좋아하시고 예. 아는 게 정말 많으시고 아, 네. 박사님이시고.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시력 200% 되기 대 IQ 200 되기. 하나, 둘, 셋. IQ가 낫겠네. IQ. 저는 시력 택하실 줄 알았어요. 왜요? 이미 아이큐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네. 재밌었습니다. 재밌으셨어요, 의원님? 네, 이거 시나리오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아, 저희가 네. 이제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빅딜. 세 번째. 스파밤.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 이제 의원님하고 좀 첫 번째, 두 번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준비가 과연 잘 돼 있나 이게 참 걱정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산업 변화가 막 일어날 때 이에 따라서 좌초자산이 생기면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도 생기고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라고 하는 게 예. 전 세계적으로 그런 패러다임이 2008년부터 또 2009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보고서들이 발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대안을 준비해야겠다라는 목표 하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계획해 두었습니다. 뭐 예컨대 연료 절약형 차량이라든가 건축물을 개조하고 또 에너지 효율을 증대시킨다. 뭐 이런 여러 부문에서 그런 활동들을 펴고 있는데 네. 또 4년에 걸쳐서 한 360억 달러를 투자하는 네. 이런 독자적인 그린 뉴딜 정책도 계획했다라고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역 국회의원이신 의원님이 나와 계시니까 대한민국의 녹색 미래는 직접 여쭤보는 게 그게 지금 어느 더 정도까지 네. 와 있는 건지요? 참 역시나 우리나라는 속도다 생각이 드는 게 건설 중인 원전과 건설 중인 석탄 발전소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앞으로 석탄 발전소를 안 하고 원전을 안 하겠다는 결정을 지금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결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OECD 국가에서 중에서는 많이 느려요. 근데 희망이 있는 거는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네. 햇빛은 독일보다 한 30%가 더 좋아요. 그래요? 네, 겨울에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럼요. 그래서 잠재량 같은 걸 보면 지금 우리가 전기를 쓰고도 남을 만큼의 잠재량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땅의 면적은 굉장히 극히 일부 몇 퍼센트 되진 않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제 방향을 바꾼 정도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이걸 본격화하는 게 다음 정부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그린 뉴딜을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향후 5년 동안 75조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게 좀 더 늘어나야 되죠. 뉴딜이라고 하려면 좀 더 늘어나야 되고, 인프라, 특히 전력망, 그리고 그걸 디지털로 다 원격으로 다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시스템들이 갖추어져야 돼요. 네.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예, 자율주행차나 공유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리고 연료가 공짜인 태양광 풍력으로 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본격화할 시기가 이제 앞에 놓여 있는 거죠. 세상이 참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환경운동 하면은 경제 발목을 잡는 네. 섹션. 우리 모두가 좋은 건 알지만 우리 발전해야 돼. 근데 환경운동은 발목을 잡아라는 게 일반인들 생각인데
지금은 반대가 된 거예요. 이쪽으로 가지 않으면 앞으로 경제가. 우리 경제도 음. 새로운 단계로 올라갈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된 그렇죠. 거를 이제 제레미 레프킨이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그린뉴딜이에요. 예, 이게 예. 어느 한 국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조류와 흐름으로 이미 바뀌고 있다. 네, 네. 여기서 얘기가 왜 예. 그 인터넷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재생에너지를 하면서. 예. 왜 그러냐면요. 예. 재생에너지는 햇빛 비치고 바람 불 때만 전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들쑥날쑥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흘러넘칠 때가 많아요. 예. 그거는 그러면 마이너스 전기요금이 생겨요. 도매 시장에서. 왜 양파가 너무 싸면 그렇죠. 많으면 값이 싸지는 내려가니까. 것처럼. 풍년이면. 그럴 때 이제 유통업자들은 그걸 저장 창고를 잘 만들어 놓으면 저장했다가 예. 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실시간으로 전력을 누가 얼마나 쓰고 있고 어디서 얼마나 남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거를 서로 다 유통시켜 줘야 되거든요. 예. 그건 다 디지털로 가능한 거고요. 그러려면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유럽연합에서는 전력회사로도 등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10만 대 고객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달릴 때 빼놓고는 이렇게 연결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이 배터리의 잔량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너무 좋아서 전기가 흘러 넘쳐요. 그러면 그 전기를 중단시키면 아깝잖아요. 이걸로 값싸게 충전을 시켜요. 그리고 바람이 좀 안 불어. 전기가 필요해요. 비싸게 다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가 발전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집에 하나씩 전기자동차 갖고 있으면 발전소 갖고 있는 거랑 같은. 근데 그런 거를 하려면 연결망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그리고 그거를 연결돼야 모든 디지털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세상에 진짜. 공공 인프라예요. 근데 그게 국가의 역할인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세계가 오겠다. 신기하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레미 리프킨이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한 거예요. 왠지 의원님은 지금도 전기차 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수행 차량이 지금 없고 전기 하이브리드 자전거가 있습니다. 거봐요. 전기는 들어가죠. 아, 수익 촬영 아예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 보좌진 차량을 자주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전기차로 곧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네. 의원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방향이 가는 거는 이제 정해진 미래 같은데 그러면 생기게 되는 여기선 좌초자산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내연기관 자동차에 하고 있는 많은 인력들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화석연료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연관 산업들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어떤 대책도 있나요? 그래서 그걸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당장 석탄발전소 하나만 문을 닫아도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한 230명, 거기에 1차, 2차 이제 하청까지 하면 한 네. 5, 600명, 그 가족들 굉장히 큰 문제이죠. 그래서 그린 뉴딜 얘기를 할 때 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얘기가 항상 포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정치인으로서 그러면 어떤 법안을 지금 상정을 하시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실까 그게 궁금해지네요. 여러 법이 있는데 지금 예. 이 그린 뉴딜과 관련한 거는 에너지 전환 지원법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법은 말씀하시는 좌초자산. 사실 발전 사업자들은 고정자산이 거의 90%가 넘어요. 예. 그 고정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발전소 그 자체인 거죠. 그렇군요. 물론 얘가 이제 수명을 정해놓고 감가상각을 해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비용 문제가 다 제로가 될 수 있지만 네. 이거를 더 가동을 더 연장을 시키면 수익이 더 나오는 구조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를 수명이 다 되기도 전에 중간에 석탄 발전소를 지금 우리가 이제 멈춰야 되는 시기가 네. 오는 거거든요. 국가 경쟁력을 예. 위해서. 그럴 때 이 발전 사업자의 고정 자산에 대해서 고정 자산을 이제 중단시키는 거에 대한 사실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죠. 네. 그걸 제가 이제 에너지 전환 지원법으로 아, 그 발전 사업자 그러셨군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네. 일자리를 전환할 때 네. 그리고 이 발전소에서 또 지역 세수의 역할도 해줘요. 그러면 지역 세수가 이제 끊기는 거잖아요. 발전소가 문을 닫으면 그러면 지역 사회 관련 연구기관 여기에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을 지금 그러고 계시네요. 올렸는데 네. 아직은 통과는 되지는 못했어요. 네, 네. 아, 이제 의원님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거는 꼭 해내고 지금 의원직을 그만둬야겠다 생각하는 게 있으신가요? 선전처럼 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에너지 고속도로하고 재생에너지 전기를 누구나 생산하고 그다음에 판매해서 누구나 그 재생에너지 전기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파워 투 더 피플. 네. 에너지의 민주화. 네, 에너지의 민주주의. 예. 그 관련 제도를 꼭 입안시키고 싶어요. 예. 네. 진영 씨 오늘 어떻게 에너지에 대해서 강의 들은 소감 네. 어때요? 그동안 뭐 그냥 관심 없게 살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아리백이라는 것도 어떤 건지 알았고 EU 텍소노미도 어떤 건지 알았고 야. 많이 배워갑니다. 네. 이제 걸어다니는 우리 햇살 바람. 의원님이 돼서 네,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에너지를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위평론가 한 줄 평. 네, 이렇게 한 줄 평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후불 청구서를 받아든 인류의 생존 방안이라고. 예, 지금까지는 뭐 앞으로 얼마든지 다른 걸로 대체 가능하잖아 라면서 계속 발전 주도의 성장을 해왔는데 이젠 그것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의원님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양희 원영 정치인으로서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요. 우리가 한 해 이 화석연료, 석유, 석탄, 그리고 해결료, 우라늄을 수입하는 것만 한 150조, 180조의 돈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재생에너지는 우리 땅에서 지금 흘러넘치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쓰는 전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우리한테는 그런 기술이 있고 그런 저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희망으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좀 더 깨끗한,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리의 양안을 밝게 해주신 양이원영 의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모익지의 김수산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의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또 최근 화제가 되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네, 그럼 먼저 주목받고 있는 사회과학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소련에서 태어나 2001년 귀화했고 한국에 대한 애정과 날카로운 논리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한국학 전문가 박노자의 책 당신이 몰랐던 K입니다. 이 책은 한국의 전통적인 개념에 빈곤은 개선됐지만 사람들은 시간 빈곤과 관계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는데요.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를 비판하며 학벌 또한 일종의 신분제로 작동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최근 노골적인 멸시와 차별이 일상화된 예시를 보여주며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혐오 정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더불어 미국과 유럽을 보편적으로 여기는 왜곡된 인식 속에 자리 잡은 아류 식민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도 보여주는데요. 저자는 한국식 생태형 복지국가 건설을 제안하며 한국이 진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와 위기에 대해 다양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사람들이 불행해진 이유를 짚어내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는 책, 당신이 몰랐던 K를 추천합니다. 학교 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심리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까지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전작에서 교육 철학에 대해 탐구하고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한 저자 김선은 이 책에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는데요. 학교 폭력의 정의와 범주를 규정하고 학교 폭력 원인을 분석한 이론을 소개합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 폭력 현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며 다문화와 탈북 학생 등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도 짚어내고 있는데요. 유럽이나 북미 국가들이 학교 폭력 예방과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점검합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이유와 사례, 그리고 해결의 열쇠까지 제시하는 책, 처음 시작하는 비폭력 수업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존스 홉킨스 대학교 블룸버그 석좌 교수로 국제식품 윤리와 정책 프로그램을 이끌고 식량 문제를 연구해온 제시카 판조 교수의 책,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입니다. 이 책은 크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대답합니다. 하나, 지금처럼 먹는다면 인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가? 둘,
지구는 이 푸드 시스템을 지탱할 수 있는가? 셋, 왜 한쪽에서는 많이 먹어 질병에 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영양실조에 시달리는가? 저자는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식량 문제는 인류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며 일상 속에서 늘 마주하는 문제임을 알려주는데요. 오늘 우리의 저녁 식탁에 오를 소고기 한 접시, 바나나 한 송이가 국제 음식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책 저녁 식탁에서 지구를 생각하다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되어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자율성을 갖는 인공지능 로봇의 출현은 인류 문명과 공동체에 큰 충격을 주고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이끌 것이다. 첫 번째 서평 도서는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입니다. 서평자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책은 주장과 가능성에 관한 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강하게 호소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법적 주체성 인정이다. 무릇 법 인격을 가진 존재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을 가진다. 저자는 인공지능에게 법적 주체성을 인정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라고 강조하는데요. 물건도 법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은 이미 세계 공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이 책은 인공지능에 대한 사고의 깊이를 더해준다. 인공지능의 인격화로 우리 생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서평자는 책을 평가합니다. 낯선 문명에 대해 예고하고 법적 대응과 변화를 짚어내는 책,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입니다. 한 세기 사이에 철도는 이 세상을 완전히 바꿔놨다. 두 번째 서평도서는 철도의 세계사입니다. 서평자 김대상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철도가 어떻게 전 세계로 전파되었는가와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세계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지형학적 특성을 고려한 방대한 자료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라고 책을 소개합니다. 또한 서평자는 다른 나라의 철도에 대한 많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책 읽기를 멈출 수 없게 만든다고 책을 평가하며 육상교통의 중심축으로서 철도의 부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간접적으로나마 철도 세계 일주 여행을 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서평자는 전합니다. 인류의 삶을 바꾼 철도의 역사를 세계적인 시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책, 철도의 세계사입니다. 오늘도 국회 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